집에 굴러다니는 게 우산인데 우산을 또 사서 일기예보 좀 보고 다녀요. 그렇게 10,000원, 20,000원 쓰는 게 한 달 모이면 100, 200 되는 거야. 아버진 돈을 너무 헤프게 써요. 버스 정류장까지 얼마나 된다고 돈 아깝게 우산을 사. 돈도 한 푼 못 벌면서 뭐 돈도 한 푼 못 벌면서. 그래 지금은 나 돈 한 푼 못 벌지만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남들 버는 만큼 벌어서 너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켰잖아. 아버진 내가 뭐라고 말만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오는 게 탈이에요. 내가 다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 몰라요? 우산뿐만 아니라 저번에는 버스 타도 될 걸 굳이 택시 타고 다니더구만. 남들 다 맞는 칠순도 뭐 그리 대수라고 사람들 다 불러와서 음식을 먹여요.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헤프게 쓰다가 나중에 돈 없으면 자식한테 손 벌리게 될 거 아니냐고요. 네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진짜 내 노후를 걱정해서 그런 거냐. 뭐만 하면 돈 쓰는 일이면 기겁하고 달려들더구만. 아버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나중에 아버지 힘들지 않으셨으면 해서 하는 말 아니냐고요.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던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네가 내 노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가 돈을 다 쓰면 네가 받을 게 없을까 봐 그러는 거라면 더 이상 이 애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잔소리는 안 해도 된다. 난 애초부터 너한테 내 재산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었으니까 설사 내가 재산을 다 쓰더라도 적어도 너한테는 내 손 벌리고 연락하지 않을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아들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된 지금 자식이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인 박준우라고 합니다. 올해 칠순을 맞아서 칠순 잔치를 했다가 아들에게 야단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 들어가는 것들만 보이면 아들은 뒷목을 잡으며 제게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늙어서 돈 없다고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삶은 남의 집 일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일남 5녀 중 아들로 귀히 자랐기에 제 자식도 저처럼 자라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사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아버지가 교사여서 배우실 만큼 배우신 분이셨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많이 배우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의 딸이었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아들 타령을 하는데도 쉬의 아들을 보지 못했고 위로 누나 5이 태어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들인 제가 태어나게 되어 어머니께서는 겨우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누나들을 제치고 저는 집안의 장손으로서 예쁨 많이 받으며 귀하게 컸는데 아무래도 입이 많다 보니 교사인 아버지 월급으로 저희는 빠듯하게 남아도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가끔 남의 집 일해주며 돈을 벌어오면 온 식구가 먹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누나들은 배를 골았지만 저는 항상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왜 준우만 주고 우리는 안 줘요? 계란이랑 소세지도 준우만 주고 왜 우리는 맨날 김치만 주냐고요? 억울하면 니들이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냐? 그러면 엄마가 고생할 일이 없었을 텐데 아들로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엄마 고생을 덜 줘서 엄마가 고마워서 더 챙기는 거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누님들은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고 저 하나 자라면서 아버지께서 큰 일꾼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소리에 공부도 많이 시켜서 당시 다들 고등학교만 졸업할 때 저는 대학 공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대학까지 졸업을 했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뭔가 절실하게 원하는 일이 없어서 그냥 애들 과외하며 조금씩 번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과외하는 학생이 저와 똑같은 대학을 들어가면서 어머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저 선생님께 과외받았던 한선자예요. 이렇게 도서관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걸 인연으로 신촌의 낭만을 즐기다 저희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능력이 많이 없는데 자식을 많이 낳고 싶지 않아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들 하나를 낳았고 기왕 하나만 낳을 거 딸보다는 아들이 좋지 싶어 저는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박상진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령 체질이라 그런지 남의 밑에서 회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안 좋게 회사를 퇴사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서 마음 잡고서 회사를 꾹 참고 처자식을 위해 다녔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나서 아들의 환한 웃음을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구나 싶었습니다. 원래 아이를 하나만 낳고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하나를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일남 오녀이긴 합니다만 누나들과는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냈고 자라면서도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았기에 저는 혼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상진이에게만큼은 동생을 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잘 의논해서 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살이라도 터울이 적을 때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둘째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아내는 첫째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태교라든지 이것저것 더 많이 해주기는 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저도 둘째 아이가 무사히 잘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저는 드디어 둘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석자돌림자로 박지석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태석이는 지석이를 참 많이 아꼈고 우리 가족은 내 식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제가 예쁨을 많이 받고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하더라도 왠지 혼자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었었는데 비로소 제 가정이 생기니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있었고 야근에다 밤샘 근무까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이 박 차장은 대학물까지 먹었으면서 무슨 이렇게 힘든 일까지 해 그 돈 다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처자식한테 써야지요. 처자식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요. 자식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돈 때문에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가장들이 처자식들 웃음 보려고 돈 버는 거 아냐. 그래도 박 차장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정말 가정적인 것 같아 장인 장모님은 좋으시겠어. 박 차장 같은 성실한 사위 둬서 저는 동료 직원의 말에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저를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기셨고 처형들 형님들하고 비교도 많이 당했습니다. 처갓집은 돈이 많은 집이었고 살고 있던 집도 원래는 월세방에서 살았는데 딸 고생시키기 싫으시다고 집을 사주신 거였습니다. 대학은 나왔지만 능력이 없었던 저를 딸 데려간 죄인 취급을 했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의 아내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기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던 일도 잘 안 풀리고 능력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일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았고 처갓집에서 사준 낡은 집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돈을 벌어서 그나마 남한테 아쉬운 소리는 안 하고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 태석이는 머리가 비상했고 저와 아내의 좋은 점만을 닮아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학원이나 별 과외 없이도 명문대학교에 들어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늘 자랑이었습니다. 졸업하고서도 교수님 추천으로 대기업 연구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낙천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물며 결혼할 여자도 있는 집 여자를 만나서 했는데 상견례 때 오히려 사돈 어르신이 태석이 같은 사위 맡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다며 굽신굽신하고 집이며 차며 저희들이 딱히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처갓집에서 알아서 다 해주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지석이는 소심하고 어두운 면이 많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현실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부정적이었습니다. 둘 다 차별 없이 다 사랑을 주며 키웠다고 생각했건만 이상하게 지석이는 잘난 형에게 가리워져 열등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왜 낳았냐며 형에게 동생이 필요해서 낳은 거 아니냐며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캐묻기도 하고 저는 그런 지석이가 걱정이었고 아내도 지석이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여겨 더 챙겨주려고 노력했지만 지석이 눈에는 모든 게 삐뚤어져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방황하며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공부는 등한시 여겨 성적은 매일 바닥을 기었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친구도 몇 없었습니다. 대학도 가지 않겠다 했고 군대 다녀온 후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지냈는데 그래서 아내와 저는 지석이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지석이에게 생활에 변화를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저 공무원 시험 보려고요. 책값이랑 학원비 좀 대주세요.
갑자기 공무원이라니 너 공무원 되게 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가 안정적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안정적인 거 하면 또 공무원이잖아요. 시험만 붙으면 학벌도 크게 상관없고요. 벌이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 연금 나온다고 하니 공무원 시험 보려고요. 저는 그야말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항상 삐뚤게만 나갔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여자를 만났는지 그 여자는 평강공주 마냥 아들을 구제해준 은인이나 다름없게 느껴졌습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우리 며느리감이다. 생각을 했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던 지석이의 심경에 변화를 준 맘에 둔 여자를 한번 데려와 보라 했지만 시험 붙은 뒤에 데려오겠다며 미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리 공부 안 했던 녀석이었는데 여자 한마디에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렸던 아들이었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3년 정도 독서실에 다니면서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저와 아내는 아들을 위해 뒷바라지 했는데 마지막에 정말 몇 점 차이로 아깝게 떨어지게 되면서 안타까움도 같이 했죠. 아들은 마지막 1년을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싶다며 아예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되든 안 되든 아들이 뭔가 하나 매달려서 저토록 열심히 한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고 그래도 아들 교육 허시킨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석이는 1년 후에 저희에게 2가지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드디어 공무원 국가직 시험 합격했어요. 그리고 저 애 아빠 돼요. 저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노량진에 보내놨더니 공무원 합격한 건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었지만 애 아빠 된다는 말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물어보니 아들과 만나고 있던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고 이제 곧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방황하던 아들을 잡아 4년 만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게 만들었으니 며느리한테 고마워할 따름이었기에 결혼에 대해서도 당연히 축하할 일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당장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했고 4년 만에 아들과 결혼할 여자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당돌하고 맹랑한 구석도 있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석 씨가 공무원 시험 합격할 때까지 4년을 넘게 기다렸어요. 제가 여태껏 지석 씨 정신적인 뒷바라지 해주었으니 최소한의 지원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씨가 말하는 최소한의 지원은 어떤 거죠? 최소한 집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요새 젊은 사람들끼리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아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부모님으로서 최소한 도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는 거야? 젊은 아가씨가 처음 본 시부모 될 사람한테 참 계산적으로 구네 하기사 평범하고 보통인 여자 같았으면 애시당초 무기력하고 모든 일에 의지가 없는 아들을 긍정적으로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는 이렇게 똑부러지는 여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맘 착하고 순한 여자랑 같이 휩쓸려서 사느니 차라리 똑똑한 여자랑 같이 살아서 이롭게 잘 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렇게 기가 세뇌를 지석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내는 며느리감이 별로라고 되바라졌다고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석이한테 잘 어울리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석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야무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지석이가 맘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가뜩이나 태석이 그늘에서 기에 눌려 살았던 애인데 결혼해서 마누라 얘기까지 들어야겠어요. 그래도 생각해봐 지석이가 누구 덕에 지금 공무원까지 되었는지 며느리 힘이 컸다고 나는 마음이 놓여 당신도 전에 지석이 생각해봐 며느리감 만나기 전보다 만났을 때가 더 나아졌잖아. 그래도 평생 우리 아들이 저 애한테 기죽어 살 생각하면 걱정된다고요. 원하는 대로 집 한 채 사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어차피 태석이 해줄 거 안 해줘서 가진 돈 있잖아. 그거 보태서 지석이 한 채 사줍시다. 애까지 가진 마당에 헤어지라 할 수도 없잖아. 저는 그렇게 아내를 설득했고 아내는 며느리감을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애 가졌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며느리감이 자기 부모한테 공무원 남편인데 집까지 해올 거라고 얘기했던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희보다 예비처가 식구들한테 훨씬 잘했는데 저는 그렇다 이해했지만 아내는 아들에게 분비했습니다. 처갓집 부모님께서 차가 없으셔서요. 제가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처갓집 부모님들한테 극진히 잘했고 저와 아내는 그래도 처갓집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섭섭함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들어보니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오래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처갓집 바깥 사돈 말로는 의사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며느리에게 첫눈에 반해 쫓아다녀 어쩔 수 없이 의사와 헤어지고 아들을 만났다는 소리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났던지 아들이 처갓집 부모님 모셔다 드린 후 저희 집에 왔을 때 한풀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냥 그 애 의사랑 결혼하게 두지 그랬냐. 간호조무사가 의사랑 결혼하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하는 거 아니냐. 그 부모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더구만. 의사한테 시집 가려면 열쇠 몇 개씩이나 해가야 한다던데 괜히 너 기죽이려고 의사 갖다 붙인 것도 맘에 안 들더구나. 제게는 좋으신 분들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시는데요. 노량진 근처에서 고시원 살 때 처가 부모님께서 밥도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엄마 아버지는 저 돈만 보내고 한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녀석아 그걸 왜 원망을 해. 그거야 너 공부 방해될까 봐서였지. 우리가 간다 그랬는데도 내가 말렸잖아. 그래도 진짜 걱정됐으면 제가 무슨 말을 했든 찾아오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 공무원 됐으니 부끄러운 자식은 안 됐으니 형한테 줄 거 저한테도 챙겨주세요. 형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노력했잖아요. 아들은 끝까지 열등감 투성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된 지금조차도 말입니다. 아내는 아들이 괘씸해서 거의 뒷목을 잡을 지경이었지만 저는 그저 녀석이 불쌍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때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차라리 그때 안 보고 살았으면 아내도 저도 말년에 마음이 편했을 텐데 저는 그래도 아픈 손가락이었고 자식이랍시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신혼집은 원하는 대로 준신축으로 함께 보러 다녔는데 며느리가 친정하고도 가깝고 괜찮은 집이 급매로 나왔다며 추천해준 매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들도 마음에 들어 했지요. 가격이 당시에 4억 정도였었는데 저는 큰아들에게 좀 보태주려고 했던 돈이랑 합쳐서 온전히 아들 명의로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큰아들한테 어찌 말했던지 일을 한 큰아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저 엄마한테 대강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저번에 바빠서 참석을 못했는데 대단한 며느님이라면서요. 내 엄마 말 다 믿지 마라. 괜히 처갓집 사람들에게 아들 뺏기니 심통 나서 그런 거야. 심통이 날 만하셨으니 나셨겠죠. 뭐 지석이한테 다 해줘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진명이는 넘기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만큼 뒷바라지 해줬으면 됐지. 아버지가 재벌도 아니고 막말로 성실하게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 놓은 재산인데 왜 지불해줘야 해요. 지석이한테 쩔쩔매지 마세요. 그래도 상견례 때 지석이한테 집 사주겠다고 했는데 달라질 수도 있지요. 일 이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버지 재산이니 아버지 맘대로 하는 게 맞겠지만 저는 처갓집밖에 안 챙기는 녀석한테 굳이 아버지가 왜 집을 사주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랑 지석이가 물려받을 재산이잖아요. 그냥 아버지 명의로 하시고 살게 하세요. 그쪽에서 약속 안 지켰다고 뭐라 그러면 어때요? 재수씨 임신했으면 아쉬운 건 그쪽일 텐데요. 큰아들답게 머리를 써가며 제게 의견을 내놓았는데 곁에서 아내가 맞장구를 치며 제 결심을 막아섰습니다. 어차피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저 혼자만의 이룬 것도 아니었고 아내가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받았던 유산이며 제가 받은 유산, 모은 돈까지 모두 합쳐져 있기에 저는 항상 아내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혼자 설득시킬 자신이 없었던지 큰아들까지 데려와 이렇게 반대하니 저로서는 결국 둘째 아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가 원하는 준신축 아파트를 가서 계약을 했는데 명의를 제 이름으로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방방 뛰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처음 얘기하고 약속이 다르잖아요. 우리 남편 명의로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최소한의 지원을 해달라며 집을 마련해 준다고만 했지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사준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너희가 원하는 집으로 사되 당장은 내 명의로 하마 대신 내가 세상 떠나면 그 아파트는 너희가 가져라. 아버지, 이건 말장난도 아니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정말 노력했는데 그 성에 봐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 거 하라고 하잖냐. 더 이상 마음 불편하게 말하지 말아라. 결정난 부분이니 대신 재산세는 내가 내지 않잖냐. 싫으면 너희가 알아서 집 마련해서 살던지. 제 말을 듣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헛헛한 숨을 토해냈고 며느리는 분한 듯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보니 저도 말 바꾸기를 해서 약속을 안 지켜 미안하긴 했습니다만 아내와 큰아들 뜻이니 저도 남은 가족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잘했다면 저 또한 우겨서라도 해주고 싶긴 했을 텐데 저도 아들이 저희에게 냉랭하게 대하고 처갓집 식구들만 챙기는 것을 보고 내심 실망했나 봅니다. 아들 내외는 결혼식을 마친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된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한동안 삐쳤는지 얼굴도 안 들이밀다가 명절날이 돼서야 겨우 오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애들 신혼집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불편할까 봐서였고 애들 역시도 저희를 부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지만 아내는 그걸로 억울해하며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한때 공무원 아들 낳았다며 자랑하던 것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많이 서운했겠지요. 아픈 손가락이라며 더 신경 쓰던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무리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어도 엄마 말은 듣지 않았지만 여자 말 듣고 휘둘리고 처갓집 부모밖에 모르는 아들의 모습에 실망도 많이 했겠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아내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굳이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만 생각하면 마음 아플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남자들 다 장가가면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우리 누나들 우리 엄마 말 안 듣고 당신 말만 들었잖아. 나도 젊었을 때 결혼 안 했을 때 회사 다니기 싫다고 취직도 안 했는데 당신 만나고서 정신 차리고 지금껏 가정적으로 살았잖아. 우리 태석이는 그래도 꼬박꼬박 부모 챙기는데 지석이 녀석은 정말 너무 서운해. 그런 거 보면 지석이 당신 닮았나 봐. 하필 물려줘도 그런 성격을 아들에게 물려줘. 그래 차라리 날 원망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 지석이 내 아들인데 누굴 닮았겠어. 근데 그래도 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잘했다고 생각해. 넷째 누나가 우리 어머니 모셨을 때도 당신이랑 나 맨날 찾아뵙고 생활비도 드리고 했잖아. 그때 누나가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워했어. 그런데 지석이랑 며느리는 우리한테 안 그럴 것 같아. 우리 병들고 아프면 나 몰라라 할 것 같아지. 처갓집 부모님만 챙겨주고 이 사람아 요새 사람들 다 부모 챙기는 세대 아니야. 처갓집 부모라도 챙기면 다행이지. 그래도 아들 잘 키웠단 소리는 들을 거 아니야. 태석이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다 자식들 의지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살아야 돼. 다 품 안의 자식이잖아.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이 들면 아기가 된다더니 감상적이고 툭하면 눈물을 떨어뜨리는 어린아이 같은 아내를 쓰다듬으며 더 이상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혼하고서 맞는 첫 명절이었는데 며느리는 첫 명절날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임신해서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쉬기로 했다 합니다. 저희 집은 초반에 종 부모님 제사를 지내다가 아내가 힘들다 해서 누나들과 의논 후 제사를 없애서 딱히 힘든 것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들 내외 먹이려고 소갈비찜이며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들 한 것도 와서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큰아들은 손주와 아내와 함께 집을 찾아왔는데 재수씨가 없고 둘째 아들만 있는 것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임신하면 적당히 몸을 움직여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임신한 재수씨를 뭘 시킬 것도 아니고 예의상이라도 잠깐 식사만 하고 다녀와도 크게 고마워했을 텐데 참 너나 재수씨나 스스로 까먹는 스타일이다. 잘난 척 좀 하지 마. 형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어엿한 가장인데 왜 형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되오면 가만히 식사만 받아 불편하니 도와드리게 되고 그러면 아내 힘들게 뻔한데 내가 그 모습을 어떻게 봐. 지서가 물론 재수씨도 중요하지. 네 아이까지 품고 있는데 이해해. 그런데 널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도 소중하게 여겨라.
어떻게 된 녀석이 부모가 너한테 해주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라도 더 못 뺏어와서 안달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해주는 건 그렇게 고마워서 쩔쩔맬 정도야. 뭐 절절말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당신 그만 좀 해. 도련님도 그만하시고요. 두 분 명절날 부모님 앞에서 형제끼리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개념 있는 큰며느리가 말리며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부엌의 아내를 돕고 있는 저를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뭔가 아웅다웅하기는 했는데 두 형제가 저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다급히 나왔고 명절날 자식들 둘이 자칫 주먹다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해 호되게 호통을 치며 말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혜민이 엄마 말 못 들었어. 부모 앞에서 기껏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는 형제끼리 꼭 큰 소리 내야겠냐. 형이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아내 못 온 거 가지고 저한테 트집을 잡았다고요. 내가 틀린 말했냐. 아무리 남자가 여자한테 잡혀 사는 시대라고 해도 부부끼리 잘 의논해서 둘이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있어. 너는 그걸 못하니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한 거다. 둘 다 그만해. 태석이 너도 그만하고 결혼하고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이니만큼 새아가가 잠시 얼굴이라도 비추고 간다 하면 좋았을 뻔했다. 아니 정 어쩔 수 없어서 그것도 힘들다 하면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는 건데 나도 작은 며느리에게 그게 좀 아쉽기는 하구나. 태석이가 기왕 말을 했기에 제가 싸움을 말리면서 지석에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니 지석이는 이래서 자기도 오기 싫었다 얘기했습니다. 참나 우리 와이프가 몸 안 좋아서 시댁에 못 온 게 온 식구들이 다 들고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큰 죄예요. 막말로 부모님이 해줘봤자 집 그거 한 채 내 명의로 사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 명의로 사서 빌려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해준 게 많다고 이렇게까지 다들 난리예요. 내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지석이는 그렇게 내뱉으며 그대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지는 지석이의 모습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그 곁에서 큰며느리가 부축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작은 아이를 며느리로 들였을 때 들이지 말아야 했나 싶기도 했지만 아들은 저희와 인연을 끊었음 끊었지 절대 며느리의 손을 놓진 못했을 것 같았기에 애시당초 저희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이고이 사랑 주며 키운 둘째 아들이랑 며느리로 인해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가정들처럼 조금이라도 형제끼리 위하고 부모에게 잘하며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안을 꿈꾸는 내가 큰 욕심을 부리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유독 큰아들이 동생 일에 대해 열을 내고 나서니 다음부터 둘째네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제 말에 아내가 둘째 녀석 비위 맞추느라 입바른 소리 한 번 못한다며 화를 내기도 했는데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둘째를 제쳐두고 첫째만 자식인 양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자랑이고 아꼈던 큰아들이 일을 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한 2주쯤 후에 큰아들이 저와 아내에게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 이번에 직장 그만두고 동료들이랑 나와서 사업 좀 해보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요. 혹시 저한테 투자하는 셈 치시고 사업자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자금 그냥 좋은 직장 다니지 왜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해. 월급쟁이 월급 가지고 언제 잘 살고 돈을 불려요. 힘들게 공부했는데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제 사업 가지고 돈 벌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전망 있는 사업이에요. 아버지 저 믿으시죠? 큰아들은 무슨 확신을 가졌는지 적극적으로 제게 사업자금을 부탁했고 아내는 더 이상 듣지도 않고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는 말에 무조건 투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믿을 수 있잖아요. 명문대 나온 아들이에요. 명문대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업한다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고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사전에 준비해온 계획서까지 꼼꼼히 보여주었지만 사실상 저와 아내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이 온 정성을 다해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처음 하는데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는 일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하면 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 마음이 내키질 않았고 큰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업에는 크나큰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쉽게 평생 모은 재산을 내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큰아들이 서운하다는 듯 다시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못 믿으시면 차용증까지 쓸게요. 제가 오죽 돈이 부족하면 그랬겠어요. 처갓집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금을 주셨는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결혼해서 지석이처럼 뭘 받은 것도 아니고 해주신 거 없으시잖아요. 물론 해주신다는 거 제가 거절한 거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저 도와주시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버지 그래 도와줍시다. 차용증까지 쓴다잖아요. 그만큼 자신 있고 확실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처갓집도 도와줬다는데 하물며 우리 속으로 낳은 자식 그거 하나 못 도와주겠어요. 그래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나 들어보자 싶어서 저는 아들에게 대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니만 아들은 7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7억이라는 소리에 아내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 당시 집값이 오르기 전이라 저희 집 팔아도 많이 받아야 4억이나 5억 정도였는데 집을 다 팔아도 7억이란 돈을 채우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집 한 채 더 있잖아요. 지석이 사는 곳 그 아파트도 담보 잡아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혹시 이러려고 큰아들이 작은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못 사주게 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큰아들이라면 껌뻑 죽었기에 그때 큰아들 말 맞다나 지석이 이름으로 안 사주길 잘했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 집을 제 명의로 사줬지만 그건 제가 세상 떠날 때 반드시 온전하게 작은아들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한 것이었기에 제 맘대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집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엄연히 네 동생이 사는 집이고 네 동생 것이나 다름없다. 녀석하는 짓이 미워 내 명의로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집을 맘대로 내 사업자금으로 쓰게 담보 잡히게 할 수는 없어. 아버지는 끝까지 지석이밖에 모르시네요. 재수씨밖에 모르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멋대로 구는 녀석이 뭐가 이쁘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이 집만큼은 저를 믿고 투자해 주세요. 부모님 사시는 집이니만큼 제가 아무 탈 없이 돌려드릴 거예요. 최대한 대출 끌어와야 하니까 집문서랑 인감증명서 내어주세요. 저는 결국 큰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제 이름으로 된 집문서를 내어주고야 말았고 대신 차용증을 받기는 했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문과 반 깊숙이 넣었고 기왕 사업하기로 마음먹은 거 여러 사람 투자금들이 걸려있으니 무조건 위험하지 않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밝게 웃으며 사업 반드시 성공시켜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진짜 큰 집 사드리고 크루즈로 세계 일주까지 시켜드리겠다며 자신만만하게 집문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을 보내고 아내는 큰아들 덕에 호강하게 생겼다며 이제 맘 놓고 두 발 뻗고 주무시면 된다고 기뻐했는데 아내의 바람처럼 그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으련만 아들의 사업은 그리 순탄치 않게 흘러갔나 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처음에는 아주 사업이 잘 된다면서 집도 이사가고 차도 바꾸고 저희한테 이자랍시고 용돈도 많이 주어서 그저 잘 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 잘 되고 있냐고 물으니 사업하기 100번 1000번 잘했다면서 며느리 앞에서도 큰 소리 쳤고 며느리 역시 온몸을 비싼 걸로 두르며 아내를 데리고 나가 백화점 쇼핑을 하며 비싼 옷이랑 핸드백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호강하는구나. 아들 잘 키워서 거봐요. 역시 우리 아들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않으면 어떡해요. 당연히 믿어야지. 그 말 지석이한테도 나중에 만나면 해줘. 자식다워야 해주지요. 애 낳았는데도 전화 한 통화 달랑하고 손주 봐서 기쁜 마음에 찾아가려 했더니만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톡에는 당당하게 처갓집 사람들이랑 아기랑 사진 찍은 거 올려놨으면서 아예 우리랑 인연을 끊을 생각인가 봐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나중에 손주 100일 정도 됐을 때 그 핑계로 한번 가봅시다. 참나. 손주 보는데 100일 핑계까지 대가면서 가야 돼요. 아주 상전 나셨네요. 나는 게 보러는 안 갈 거예요. 부모 자식 이간질 시켜놓고 나중에 지석이 일하는 시청 찾아가서 녀석만 보고 오면 되죠.
아내는 지석이가 마음 돌린 게 다 며느리 탓이라고 여기며 한결같이 괘씸해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며느리가 제가 아들에게 집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말장난으로 빠져나간 것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한번 사과는 해야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백번양보해서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사업이 잘 되어 우리 집을 돌려주면 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둘째, 내외 명의로 바꿔줘야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년 정도 후 그때 아내의 생일이어서 큰아들이 야경이 멋있는 곳으로 호텔 뷔페 예약을 잡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무래도 걸음이 느려 헐레벌떡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아들 내외와 손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밀리는 시간이라 늦게 도착하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들 내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아내가 전화를 해봤는데 갸웃거리더니만 몇 번이나 다시 전화를 해봤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얼굴이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뭐해 태석이한테 전화한다며 아니 이거 태석이 번호 맞죠? 아무리 태석이한테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말만 나와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오전에도 통화했잖아. 내가 한번 태석이 번호로 해보지 그래요. 당신이 해봐요. 내 핸드폰이 오래 써서 맛이 갔나 이참에 태석이한테 핸드폰이나 하나 바꿔달래야 하나 저는 아내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제 핸드폰으로 태석이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내의 말처럼 계속 없는 번호라고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저는 혹시나 싶어 급히 며느리한테도 전화를 돌려보았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없는 번호라고 말했고 손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아내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내의 손을 잡고 호텔 뷔페 식당을 나온 뒤 택시를 잡아타 태석이네 집을 갔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두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짐작하지도 못하는 그저 큰아들만 철석같이 믿는 순진무구한 아내의 얼굴이 눈물로 일그러질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내가 충격받을까 싶어 잠깐 아래에 있으라 했고 저 혼자 태석이네 집에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아무 대답이 없었는데 마침 눈에 익은 앞집 사람이 나와 제게 일러주더군요. 2501호 사장님 아버님 되시죠? 오늘 한바탕 사람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 오고 울고불고 경찰도 오고 저희도 오늘 완전 진을 뺐다니까요. 어쩐지 급히 큰 캐리어 가지고 애까지 하교시키면서 서둘러 가더라니 여행 간다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해외로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도망이라니요.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망을 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앞집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으나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고 아래층에 기다리던 아내가 어느새 올라와 사색이 된 저를 보며 무슨 일이냐 챙겼습니다. 앞집 사람은 혀를 차면서 망했네 망했어 하며 들어갔고 아내는 그 소리를 헛듣지 않고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그제서야 눈치채는지 태석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저를 흔들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눈물만 흘리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아내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며느리며 손주며 전화한 끝에 아이고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집 말고도 노후 자금으로 갖고 있는 현금이 좀 있었는데 문제는 아내가 큰아들 사업자금 부족하다는 말에 친정 식구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아들에게 투자하라고 했었나 봐요. 처형이며 뭐며 아들한테 투자해서 날린 돈 때문에 그거 갚느라 노후 자금까지 뚝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큰아들을 믿은 것에 대해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라며 울었고 충격이 심했던지 기어이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내가 쓰러지는 동안 그야말로 난리가 나서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아들을 믿은 죄로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앞이 너무나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하나 노후에 평생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당신이랑 여행 다니려고 성실하게 돈 모아 놨건만 자식 때문에 결국 날아가게 되어 버렸으니 인생이 그대로 날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은 여기저기 다 갚고 모은 거 빼서 1000여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는데
이걸로 전셋방 구하기도 쉽지 않을 듯 했습니다. 월세로 가면 달달이 내야 해서 금방 돈이 바닥이 날 텐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을 때 아들에게 사준 제 명의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나마 큰아들이 그거 달라는 거 둘째 아들 몫이라고 남겨뒀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명의이긴 하지만 그건 엄연히 아들 몫으로 남겨주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지금 와서 너희 나가고 우리가 들어와 살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재산인 1,000만 원을 더 이상 까먹을 수는 없었으니 일단 둘째 아들네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네의 집에 도착을 했고 손에 있는 손주 먹을 것을 사들고 갔습니다. 아내는 왜 우리가 우리 집에 눈치 보며 들어가야 하냐고 사태 파악 못하는 말만 해서 간신히 말렸습니다. 둘째, 지석이는 아직 큰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저희 집에는 어떻게 손주 낳았는데 할아버지라고 챙겨주지도 못했잖냐.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지. 네, 잘 크고 있죠. 일단 들어오세요. 저희가 어정쩡하게 서 있으니 지석이는 들어오라고 했는데 괜히 안을 슬쩍 보며 불안해하는 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내도 겉에서는 우리 집 어쩌고 하며 큰 소리 쳤지만 정작 아들네 집에 오니 순한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집에는 아들 내외 말고도 며느리 처갓집 부모님인 사돈들도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편한 차림으로 방을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이거 참 난감하게 됐다 싶었습니다. 사돈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주춤하며 서로 난감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사돈 손주 보러 오셨습니까? 아, 네, 손주 태어나자마자 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오지 말라 해서 이제야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주 보셔야지요. 아주 오서방을 똑 닮은 게 그렇게 총명하고 예쁠 수가 없어요. 그나저나 사돈들께서는 여기서 같이 사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내가 예민한 투로 단도직입적으로 사돈들에게 묻자 사돈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며느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못 모시게 되었네요. 저희 엄마 저 산후조리 해주시느라 출산하고 나서 같이 계셨어요. 엄마 안 계시니 아버지 워낙 적적해 하셔서 혼자 계실 수 없어서 같이 따라오신 거고요. 아, 그랬구나. 그래, 조리원보다는 안사돈 밑에서 산후조리 받는 게 좋지. 근데 산후조리 치고는 오래 하는 거 아니니 애가 거의 돌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 말 안 끝났고요. 말씀드리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머니 따라오시게 되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 저도 친정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애한테도 정서적으로 좋겠더라고요. 이의도 찬성했고요. 며느리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게 얘기를 했고 아내는 그 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또 한마디 하려는 거 겨우 제가 말리고 침착하게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래, 친정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좋지. 내 말대로 아이한테도 좋고 너도 육아하기 편할 테고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당분간 여기서 신세를 좀 져야 할 것 같아서 그게 좀 미안하긴 하구나. 제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 사돈들까지 눈을 휘둥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신다니요. 사실은 그게 말이다. 저는 왜 아들네 집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큰아들한테 사업자금 대주다 노후 자금까지 다 터는 바람에 쫄딱 망한 얘기, 그리고 큰아들이 해외로 잠적한 것 같다는 얘기까지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역시 충격받은 듯 벙쪄 있었고 며느리는 다 들은 후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사돈 내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째야 하나 열심히 머리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살기에도 그렇게 넓진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좁고 불편하다 여기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먼저 사시고 계신 부모님 저 때문에 집까지 처분하셔서 나가라 할 순 없습니다.
그래 다 안다.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구나. 사돈들께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갈 곳이 없으니 신세를 질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됐어요. 뭘 그렇게 쩔쩔매고 그래요. 여기 엄연히 따지면 네 아버지 집이다. 맘 같아서는 다 나가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얹어 사는 걸로 봐주는 거야. 이런 건 니들도 이해해 줘야 해. 며느리는 기가 막혀 하며 아내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것 같았지만 작은 아들이 이번에는 며느리를 말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일단 방 하나 남은 곳에서 머무세요. 일단 저도 형 행방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형 찾으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요. 작은 아들이 얘기를 하자 며느리가 누구 맘대로 그러냐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고 안방으로 들어가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가서 끼어들려고 했지만 제가 말려 방으로 들여보냈고 사돈들도 유감스럽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집이지만 아들 집인 이곳에서 얼마나 머무를 수 있을까? 속이 답답했습니다. 아내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방 안에 나지막이 퍼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의 66세 생일을 이렇게 보내게 하는 게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과연 오늘이 지 엄마 생일인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새벽녘이라 생일은 지났지만 이른 아침에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며느리 살림살이라 제 맘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 상가에 편의점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혹시나 편의점에서 미역이 있나 싶어서 기웃거렸는데 미역은 없고 미역국 즉석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몇 개 챙겨가게 되었는데 편의점이라 그런지 슈퍼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평소에도 비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커졌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편의점에 왔는데 마침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꽤 세찬 비라 맞고 가기가 그래서 돈 10,000원을 주고 다시 비닐우산을 샀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돌아왔는데 우산을 써도 비가 천둥치고 폭우에 가까워 다 젖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오기는 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배를 눌렀다가는 온 식구들이 다 깰 테고 저는 아내를 부르려고 전화를 했지만 우느라 늦게 잠든 아내는 깊이 잠들었던지 쉽게 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밖에 있어야 하나 발을 동동 굴렸는데 결국 저는 아들 출근할 때까지 1시간 반가량을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자니 계속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8시가 거의 다 될 쯤에 식구들이 깨나서 분주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서야 배를 눌렀습니다. 아들이 나왔는데 제 손에 진 미역 즉석밥과 빗물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우산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새벽부터 어딜 나갔다 오신 거예요? 이 우산은 또 뭐고요? 아버지 돈 없으시다면서 이렇게 돈 함부로 써도 돼요? 집에 굴러다니는 게 우산인데 일기예보나 좀 보고 다니지. 저 역시 아들의 신경질적인 소리에 뭔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비 맞은 추위가 올라와 감기 걸린 것 같아 계속 기침이 났습니다. 제가 기침하는 모습을 보니 아들이 급히 자기 손으로 입을 막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한 명 애기 있는 집이라고 저한테도 마스크를 건네줬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화가 났습니다. 마치 기침 좀 났다고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애가 있으면 예민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젖은 옷을 입고 있어서 기침을 한 것뿐이었는데 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나름 양보한다고 좋게 푼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제가 신세지러 왔지만 저를 가르치려 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봉투의 주인 즉석밥을 보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미역 즉석밥은 왜 사왔어요? 뭐 아버지 굶길까 봐서요. 편의점에서 사온 것 같은데 그렇게 몇만 원씩 막 쓰다가 10만 원, 2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만해. 네 엄마 어제 생일이라 뭐라도 끓여주고 싶어서 편의점 간 건데 미역 없어서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산 거야.